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세 후기 문학 갈래 중에서 넘어가가지고 있죠. 203페이지에 있는 한글 창제와 악장 문학, 그리고 소설의 발생, 그리고 한문 문학과 구비 문학의 전개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봅시다. 한글 창제와 악장 문학이라고 돼 있죠. 자, 조선 전기에는 가장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역시 뭘까요? 바로 이제 한글을 창제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우리의 언어생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세 때 가장 이제 널리 쓰이고 사대부들이 받아들였던 문자가 뭡니까? 바로 한글 이전에 바로 우리가 이제 썼던 이제 문자는 바로 이제 한자가 되겠죠. 물론 이제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도 한자는 계속 이제 상층의 지배층의 언어로서 계속 쓰이긴 했는데요. 일단 이제 한글이 창제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의가 있냐면 일단 민족 문자잖아요. 세종대왕께서 창제를 하셨고 쉽게 배우고 뭐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우리말을 또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 전에 쓰던 이제 문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은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쓰고 한국어를 말을 했지만 글자는 한자라는 이제 중국의 글자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말을 제대로 표현하기에는 문자로 표현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이 훈민정음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 문자 생활이 좀 확대가 되고 민족 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한문보다는 좀 격이 낮고 한문을 모르는 좀 하층민에게 쓰이는 문자라는 이제 이유에서 언문이라는 말을 또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문자 이제 이런 것들 바로 이제 국문에 바로 한글 창제 때문에 우리가 한문을 대신하고 한자에 의한 국어 찾아 표기 이런 거 했던 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글자로 대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대부 부녀자들이 또 국문을 일상에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시민들과 그리고 이제 하층 민중들이 문자 생활을 이제 국문으로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 인식과 자신의 흥미 이런 거를 갖추는 문학들이 대거 이제 등장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계기는 바로 이제 한글 창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비 문학으로 계속 남아져 있던 문학들도 드디어 이제 이 한글을 가지고 이제 뭔가 기록 문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훈민정음 창제가 굉장히 큰 전환점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볼까요? 이제 한글 창제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미 이제 한문이 중세 때는 이제 공동의 문화로서 공동의 이제 글자로서 우리가 지위를 유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미 이제 조금 이제 사대부들은 거의 이제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창제했다고 해도 이 한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대부들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의 문학적인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글 창제를 한 걸 가지고 이 한글을 한번 이제 시험해 봐야겠다 해갖고 이제 나온 작품들이 바로 이제 용비어천가나 바로 월인천강지곡 같은 작품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은 장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거지만 갈래는 이제 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창제하는 이 한글을 우리가 이제 한번 시험 삼아서 적어본 것이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용비어천가나 월인 천강지곡을 보면 이제 한글이 여러분들이 사용된 문학 작품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악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때 이제 등장한 이제 갈래가 바로 이제 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제 악장이라는 명칭은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명칭은 바로 이제 그 왕실에서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에 사용되는 노래를 우리가 이제 악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악이라고도 하고 뭐 당악이라고도 하고 즉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그런 이제 한문으로 쓰여진 이제 악장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악장이라고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갈래로서 쓰는 이 악장은요, 바로 조선 초기에 15세기죠. 조선 초기 15세기 때 바로 예약 정비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나라가 바뀌었죠. 나라가 바뀌게 되면은 이제 뭘 합니까? 바로 예약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세운 다음에 나라의 어떤 공식적인 행사 있죠. 뭐 제사라든가 제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나라의 어떤 큰 잔치, 뭐 연양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데 뭐 나라의 큰 제사나 나라의 큰 어떤 잔치나 이런 데 사용할 노래를 새 국가의 이념에 맞게 고치는 작업을 우리가 예약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선이 세워졌으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악장이라고 하는 명칭이 바로 이제 왕실에서 어떤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에 사용되는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뜻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그 개념을 이거 이제 정비 사업을 할 때 요 개념을 그대로 차용을 해 와가지고 이제 악장을 새롭게 이제 정비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요 악장이라고 하는 이제 갈래 명칭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하면서 나왔던 이제 음악을 우리가 이제 악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겠어요? 바로 이제 조선 초니까 15세기겠죠. 15세기 초에 특정한 어떤 작품군 이런 거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우리가 이제 요 악장 문학 할 때는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세기에 그러니까 조선 초에 등장한 어떤 특정한 작품들을 일컫는 명칭으로서 우리가 이제 악장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조나 뭐 가사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때 독립된 장르로 이 명칭이 딱 나왔지만은 이거는 이제 조금 뒤에 1950년대 정도에 50년대 한 60년대 정도에 독립된 장르로 이제 악장을 독립된 장르로 뒤늦게 인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조선 초에 등장을 했고, 조선 초에 이 악장이 아무래도 이제 나라의 예약 정비 사업을 위해서 나라의 뭐 송축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노래를 했겠죠. 당연히 처음에 나라를 세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냥 그런 노래를 우리가 이제 악장이라고 이제 딱 좁게 우리가 이제 갈래를 이때 이제 1950년대하고 60년대 올 때 이때 딱 그 명칭으로 재정립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장이라고 이제 갈래로서 악장 얘기할 때는 바로 이제 15세기 때 조선 초기 때 바로 이제 뭐 성축이라든가 이렇게 조선 왕조의 건국을 찬양하는 통치 이념을 알리는 뭐 송도가 뭐 송축가 뭐 이런 노래를 우리가 이제 악장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악장에는 우리가 이제 표기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문 악장이라든가 현토 악장이라든가 국문 악장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기를 이제 한문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한문 악장이 되겠죠. 한문 악장이 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5세기로 아무래도 악장이라는 갈래를 딱 한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 노래 중심으로 어떤 설정된 그런 특성상 이제 한문 악장은 조금 뒤로 밀려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5세기 때 바로 이제 나라에 대한 송축, 뭐 송도, 그 새로 생기는 나라에 대한 어떤 찬양 이런 것들을 노래한 바로 이제 국문으로 쓰여진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문 악장은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적혀진 것이고요. 국문 악장 같은 경우에는 한가 이후에 이제 어떤 중단된 그런 우리말 노래의 창작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토 악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우리말 토를 단 거예요. 한시에다가 우리말 토를 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문으로만 딱 적혀져 있는 건 이제 한문 악장이고, 한문에다가 이제 한문으로만 하지 않고 뒤에 뭐뭐 하고라든가 뭐뭐 하니라든가 이렇게 토를 단 거예요. 이렇게 토를 단 거는 바로 그러니까 한문 악장에 어떤 토를 단 거. 이제 한문 악장에다 뭐뭐 하고 뭐뭐 하니 이런 식으로 단 거는 우리가 이제 현토 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이제 이 국문으로 적혀져 있는 바로 이제 국문 악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대한 장편의 국문 시가들이 많이 창작이 되어서 이때 나온 게 이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영미여천가나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전기에는 이제 고려 소교의 형식을 그대로 이제 이었다가 점차 이제 소교의 그런 영향에서 좀 벗어나는 어떤 새로운 형식을 이제 보이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장이 어떻게 보면 좀 독립된 장르로서 어떤 위치가 확고해지는 것은 국문악장 중에서도 바로 용미어천가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악장으로서의 어떤 좀 특징 이런 것들을 용미어천가 국민악장 중에서도 이제 용미어천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용미어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0장 정도의 장편이고요. 그리고 연장체 장이 이어지고요. 중간중간 또 끊어지는 분절의 형식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문 악장에서 이제 한시에서 달랐던 내용 등을 바로 이제 국문 악장으로 통합을 했다라는 그런 특징.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악장이 어떻게 보면 좀 교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교술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 사실 교술이 딱 어떤 성격을 가졌다라고 딱 명확하게 구분을 짓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이제 대부분 서정, 서사, 극의 요소를 갖추지 않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교술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술적이라고 하는 성격은 바로 이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죠. 나라가 새로 세워졌으니까 그 나라를 송축하는 노래, 그 나라를 칭송하는 노래, 건국의 위협을 찬양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교술적인 성격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월인청강지곡은 되게 용비어천가는 되게 특이하게 어떤 서사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서사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비어천가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이제 나라를 송축하고 뭐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조선을 개국을 찬양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찬치 들여다 보면은 나라를 이제 세우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쫙 이야기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사적인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 초에 이렇게 창작됐던 이제 국문으로 쓰여졌던 우리 그런 작품을 바로 이제 악장이라고 갈래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악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딱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능적 문학이라는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장은 어떻게 보면 좀 공적인 문학이잖아요. 이제 문학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왜냐면은 약간 이제 나라 행사 때 예약정비 사업 때 이렇게 딱 쓰였던 정말 나라의 위협을 찬양하고 뭐 송치 이념을 알리고 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조선 대단하다 막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좀 공적인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의 뭐 심정을 노래한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적인 어떤 행사 때만 사용되던 이제 그런 노래였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음악적인 성격이 있고 음악적인 성격과 우리가 이야기 사설의 이야기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성격이 더 강하겠어요? 이제 음악에다가 이제 얹혀서 불렀기 때문에 음악적인 것이 더 강했겠죠. 이야기 그 안에 들어져 있는 이야기보다는 음악이 더 강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악곡은 아무래도 이제 예약 정보의 사업 때 나온 거고 나라를 송축하고 이런 칭송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노래는 이 음악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만 계속 새롭게 바꾸면서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음악이 더 중요한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조금 이제 관심을 덜 두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독자적인 어떤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결국에 이제 단명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때 이후로는 딱히 이제 창작되지 않은 그런 갈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우리 시험에는 이 악장 작품으로 우리가 이제 용비어천가나 이제 월인청강지고까지는 조금 잘 모르겠지만 용비어천가는 많이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중세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중세국어 아까 얘기했죠. 한글의 창제를 하고 나서 이 한글 창제를 한 한글을 이제 한번 써보자. 우리가 그 시험 삼아서 한번 이렇게 쫙 사용을 해보자. 이제 그거를 이제 목적을 삼아서 쓴 게 바로 이제 용비어천가라고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세 국어 공부를 할 때 요 지문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요 악장 작품을 볼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악에 굉장히 치중이 된 그런 갈래였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길게 생명력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길게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일단 쉬워야 되고 쉽게 창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자유롭게 가사처럼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악장은 이제 이야기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기는 좀 어려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이제 그러다가 상층의 여성을 중심으로 점차 한글 사용이 확대되기 시작을 했으며 이제 상층에 있는 여성들이 이제 이 한글을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후에 국문 문학 발달의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 한글 창제 때문에 이렇게 여성층으로까지 확대가 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 말 조선 초로 오게 되면서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소설의 발생이 됩니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설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적다죠. 자, 그리고 작다죠. 그리고 설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단치 않은 약간 잡스러운 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그런 좀 잡스러운 글이다. 별로 이제 좀 약간 레벨이 낮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게 소설이었어요. 그런 이제 소설 이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막 사대부들이나 이제 그런 대다수의 주류
있는 작자층들이 막 환영하고 그런 장르는 아니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볼까요? 신라 말과 고려 초의 전기 문학을 비롯한 산부 문학의 발전, 또 신라 말로 오면서 또 그리고 고려 초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전기 문학이라는 게 나타나서 보시면 전기에서 기자가 기이하다는 거잖아요. 이제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산부 문학이 여러 가지 나오게 돼요. 삼국요사를 보시면 조신의 꿈 이야기 있죠. 그래서 조신이라든가 또 수의전에 나와 있는 채치원의 이야기 같은 경우를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전기문학에 해당되는 그런 좀 기이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걸 전기 소설로 또 이렇게 소설로 보기도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뭐 그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거하고 좀 구별해서 뒤에 이제 이게 이어져서 뒤에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이제 최초의 소설 작품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책을 보면은 여기 전기 문학 작품 있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수의전의 채치원 같은 경우를 또 전기 소설로 아예 봐가지고 또 그게 이제 최초의 소설 쪽이다. 소설의 처음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참고하고 있는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거보다는 뒤에 이제 이어져 있는 김시습의 이제 금오신화에 이르러서 소설로서의 특징을 이제 완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초의 소설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어쨌든 이런 전기 문학 작품, 그래서 어떤 기이한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설화 같은 게 여러 가지 나오게 되고, 그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결국에 조선 전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런 이제 소설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전기에 이제 소설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조선 후기,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소설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설의 발생은 조선 전기에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이제 그게 조금 더 발전되고 융성하고 우리가 이제 좀 더 많이 아는 그런 류의 소설들은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소설이 아주 이제 꽃을 피우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의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점은 지금 조선 전기지만 활발하게 발달돼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런 작품들은 이제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시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보시면 소설의 발생 시기나 배경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다른 어떤 책을 보면 수의전의 최치원 같은 그런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을 우리가 이제 전기 소설류로 딱 지정을 해서 그게 우리 소설사의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지금 참고하고 있는 이 교과에서 참고하고 있는 책에서는 여기 뒤에 이어져서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처음 시발점이다, 처음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이제 그런 논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이르러서 소설로서의 특질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앞에 있었던 이제 앞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설화 같은 거하고 다르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소설이라고 보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자하고 세계가 대립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이게 뭐냐면 자아는 아시죠? 자아는 지금 여기 자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인공 자아가 그 주인공을 둘러싼 환경을 뭐라고 해요? 세계죠. 이 세계와 서로 어떻게 대립하고 갈등한다라는 게 바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을 보시면 바로 자아하고 세계가 대립하는 바로 뭐가 드러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제 갈등이 있다라는 게 우리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점에서 소설은 설화 구별이 되는 서사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설화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신화, 특히 이제 설화 중에서도 우리가 설화를 나누잖아요. 신화, 전설, 민담. 특히 이제 설화 중에서도 신화 작품을 보면 신화 같은 경우에는 자아 세계가 어때 서로 좀 약간 동질적인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설이나 또 민담 같은 경우에 전설이나 민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약간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면이 있죠. 자아 세계가. 그래서 전설 같은 경우는 세계의 자자라는 거니까 세계의 세력이 좀 더 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담 같은 경우에는 자아의 세력이 좀 더 크다라고 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소설의 시대로 오게 되면서 어떤 상호 우위를 가지고 조금
대립하는, 대결하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 대등한 그런 느낌에서 서로 대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이제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은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친 그런 느낌이 있는 이제 갈등이었다면,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좌절을 당하잖아요. 전설 같은 게 일방적으로 좌절을 당한다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상호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대결하는 게 바로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도 이제 상호 우위를 가지고 좀 대결을 한다. 서로 좀 약간 대등한 느낌에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또 특징이 뭐냐면 바로 신화와 뭐 이게 전설 민담과 다르게 이런 갈등을 하고 있지만 그 갈등의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바로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게 바로 소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귀신의 내용이 나오든 뭐 신기한 내용이 나오든 결국에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소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아 세계가 서로 이제 대등한 그런 느낌에서 대립과 갈등하는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도 결국에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소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이제 최초의 소설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김시습 같은 경우에 이 금오신화를 지은 김시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방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전에서 사대부를 나눴잖아요. 그 사대부를 이렇게 나누면서 사대부에서도 이제 정도전 쪽에 이제 조선의 건국을 중심으로 좀 약간 혁명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대부 쪽,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또 정몽주처럼 우리가 이제 고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온건의 입장을 지니고 있는 사대부 쪽.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도전처럼 이제 체제에 순응을 하고 우리가 이제 혁명 이런 류의 이제 그런 것들을 따르고 있는 류를 우리가 이제 관인문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정몽주처럼 우리가 이제 그 절개를 지키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향촌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사대부 쪽의 부류를 우리가 이제 살인문학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이쪽에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그 완전 체제 밖의 인물을 우리가 이제 방해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김시습이 그런 이제 방해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계유정난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좌절을 해가지고 굉장히 여기저기 이제 떠돌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사람이 지은 이제 금오신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잘 담겨져 있죠. 방해인으로서의 그런 삶.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떠돌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자신의 그런 갈등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게 바로 이제 김시습이라는 작가가 쓴 바로 금오신화라는 소설집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김시습이라는 작가는 이제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유교의 글쓰기를 모두 다 시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오신화 작품을 보게 되면은 불교, 도교, 유교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것도 역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칭을 보시면 금오신화라고 돼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명나라 사람이 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전등신화라는 작품이 있어요. 전등신화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김시습이 읽고 나서 이걸 애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이 소설집을 지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등신화와 이제 유사하게 여기 신화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자신도 이제 금오산에서 지었기 때문에 이제 금오신화 이 이름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따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세상에서 보지 못한 글을 짓고 좀 풍류적이고 기이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류의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오신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소설이 아니고요, 소설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5개의 소설을 싣고 있는 소설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오신화 같은 경우에는 소설집이에요. 그래서 한문 소설집.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조선 전기에 학자 문인 김시습이 지은 만복사 저포기, 그리고 이생규 장전, 치유 부벽전기, 용궁 부영록, 그리고 남년 부주지 이렇게 5편의 소설을 싣고 있는 소설집.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으로 쓴 단편 소설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이게 소설로 들어간다 아까 얘기했죠. 자아와 세계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갈등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결국에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소설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5개의 작품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뭐 이생규 장전 같은 경우에는 대충 내용이 이래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만복사 저포기하고 이생규 장전을 같이 볼까요? 만복사 저포기 같은 경우에는 남원의 노천각인 양생과 죽은 처녀의 혼령과 사랑하다 죽은 처녀의 혼령임을 깨닫고는 여기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소식을 끊었다라는 내용의 애정소설이다. 또 이생규 장전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에는 최랑과 이생과 최랑이 라는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었다. 후반부에서는 이제 갑자기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홍관장의 난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되는데 홍관장에게 최랑이 결국 죽게 되고 현세에서 사랑을 다하지 못해서 병이 들어 죽는다는 내용으로서 죽은 여자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애정 소설이다. 그래서 만복사 저포기하고요. 이생규 장정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과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명언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언 소설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궁부연록 같은 경우에는 영궁부연록 다른 색깔로 해볼까? 영궁부연록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인 한생이 용왕의 초대를 받고 영궁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라는 게 바로 영궁부연록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이제 꿈속에서 자신의 어떤 포부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치유보벽전기 같은 경우에는 송경에 사는 홍생이 취해서 수천 년 전 기자의 후손으로 선녀게 된 기시녀를 만나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정신적인 사랑과 고국의 흥망에 대한 회고의 정을 진하게 담은 일종의 애정 소설이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는 앞에서 이제 이생규 장전 이거를 배웠었죠. 특히 이제 치유 부부학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귀신이 나오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명언 소설이면서도 우리가 이제 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목류 의 내용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용궁부연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꿈속에서 주인공 허생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용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이것도 꿈속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바로 이제 목류의 목류 소설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명언 소설, 그러니까 귀신과의 이야기, 뭐 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김수습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귀신에 대한 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나와 있는데 보시면. 뭐 기 이런 넌 뭐 이런 게 돼 있죠. 이런 넌적 주기로 뭐 이런 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김수습 같은 경우는 특히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 철학 사상에서 이제 귀신에 대한 관점이 중심된 이제 어떤 논지였는데요. 귀신이 뭐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고려 시대 사고 방식인데 이제 그런 거를 비판하고 이제 새로운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뭐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사람이 죽게 되면 기가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 이론론인데 이제 그런 거를 펼치면서 다만 억울하게 죽은 원기는 그 기가 일시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얼마 동안 떠돈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기 이론론이었고 그 기 이론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김수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썼던 소설을 보시면 아무래도 귀신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저승이라든가 뭐 용궁이라든가 뭐 귀신이라든가 이런 비현실적인 존재가 다수 좀 등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그냥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나 저승, 용궁 이런 거를 다루고 있지만 그 귀신 이런 걸 다루고 있지만 아까 소설 뭐라 그랬어요? 결국에 현실의 내용을 담기 위한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승, 뭐 용궁, 뭐 귀신 이런 게 나오긴 해도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소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금오신화에 사용한 이런 소설적인 수법들이 다 이제 좀 소설로서 완벽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소설로서의 약간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대목마다 또 시를 넣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약간 서정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소설의 그런 내용 구성을 딱딱딱 갖추기에는 조금 미흡했구나라고 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교술적인 대목이라고 해서 약간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주입이 되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다는 게 약간 소설로서 완벽한 틀을 갖추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거기 앞에 다시 글을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가
2단원에서 감상했던 이생규 장전, 그렇죠? 이생규 장전, 우리 공부했던 게 바로 이제 김수습의 이생규 장전 얘기였죠. 그래서 이생규 장전 얘기는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찍어서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이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생규 장전이 바로 금오신화에 실린 5편의 작품 중 하나이다. 방금 얘기했었죠? 5편의 소설을 담고 있는 소설집이었다는 거. 자, 김수습 이후에는 바로 최수의 설공창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설공창전 같은 작품에는 주인공이 이제 설공찬이 바로 이제 저승의 이야기를 좀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귀신 설공찬의 이제 그런 그 혼령이 이제 바로 설공침에 설공침 사람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촌 동생이죠. 그러니까 죽은 인물인 설공찬의 혼령이 사촌 동생의 몸에 막 수시로 막 들어가요. 막 무섭죠. 막 귀신이 막 들려요. 들리면서 이제 어떤 벌어지는 일들. 그러면서 이제 설공찬이 어쨌든 죽은 혼령이잖아요. 그래서 저승을 겪어왔죠. 그래서 그 저승에서는 이런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설공찬전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뭐 대충 뭐 예를 들면 뭐 이승에서 한 그런 행동을 가려가지고 저승에서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해서 또 여기 생에서는 현실에서는 비록 여인의 몸이라고 해도 다른 이제 그쪽 저승에서는 이제 글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되면 아무런 뭐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여성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승에서는 네가 임금이었어도 반역자였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은연중에 이제 약간 자신의 관점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저승에서는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저승의 심판을 또 이유로 해서 남녀 간의 차별을 반대하고 뭐 군주의 권위를 좀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드러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을 해보시면 당시 약간 지배 이념과는 좀 맞지 않죠. 그런 게. 왜냐면은 이제 유교에서는 진짜 아주 황제가 위에 있는데 여기 염라대왕과 대결에서는 황제가 좀 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당시에 좀 지배 이념과는 좀 맞지 않은 이제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구나. 이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치 질서에 대한 그런 비판이 좀 잘 과감하게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자아와 세계가 서로 대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이렇게 들어가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목유록 같은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바로 이제 신광항의 기재기 기재기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히 이제 최생우 진기라든가 하생 기우록 같은 작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 같은 경우 최생우 진기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그냥 이제 재미로 들으세요. 주인공 최생이 이제 성계 저기 이제 신선 세계에 가서 놀고요. 용궁에서 시를 짓고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현실 세계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산에서 약을 캐다가 생애를 어떻게 마쳤는가 알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최생우 진기의 내용이고요. 또 하생 기우록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공부를 하던 이제 하생이라는 사람이 죽은 여자와 또 사랑을 하고 그 여자가 다시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바로 이제 하생 기우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가 이제 금오신화에 담겨 있었던 용궁부연록이랑 또 만복사 저폭이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금오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자아 세계를 잘 드러나 있고 갈등이 잘 드러나 있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소설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던 이런 작품 등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최초의 작품이 바로 김수습의 금오신화라는 소설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뒤에 이제 설공창전이라든가 뭐 기재기라든가 이런 작품집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설로서의 이런 특질, 방금 얘기했죠. 이런 특질들이 이제 금오신화만큼 뚜렷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오신화를 최초의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의의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한문 소설집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 밑에 한번 볼까요? 한문문학과 구비문학의 전개가 바로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중세 후기 문학의 흐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보시면 중세 후기에 등장한 바로 뭡니까? 신흥사대부. 그러니까 중세 후기 문학은 여러분들이 신흥사대부의 등장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수준의 한문 교양을 갖춰야 했는데 이제 한문 교양을 갖췄다라고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한문의 그런 교양이 조금 떨어지는 권문 세족의 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제 그런 출신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신흥 4대부 계층이었죠. 지방향리 출신이었고 중소지주 출신이었고 바로 학문적인 교양을 쌓으면서 과거에 합격해서 중앙정계에 진출을 했던 작가층이 바로 신흥 4대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수준의 한문 교양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문으로 쓴 작품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치적, 바로 문화적 지향이 분화하면서 한문 문학은 다양한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로는 보시면은 누구냐면 바로 고려의 이규보, 이재현, 이색 등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규보가 사실 되게 유명한데 고려 때의 이규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유명한 신흥사대부, 신진사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현, 이색 등과 조선에서는 서거정, 김종직, 이달, 특히 이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허난설원 아시죠? 허난설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전을 지었던 허균의 누이였던 허난설원을 가르쳤던 스승이 바로 이달이에요. 그래서 이달이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자였죠.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달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에는 바로 이제 이규보의 경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186페이지를 보시면 이규보의 경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자, 경설은요, 여러분 딱 보시면 경자가 바로 거울 경자고요. 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설이라고 하는 이 한문 장르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 바로 한문 수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수필은 잘 아시죠?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쓴 것을 우리가 수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예전에 한문으로 쓰여진 수필 을 우리가 이제 설이라고 하죠. 수필은 보통 어떤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자신이 어떤 것을 경험을 하고요. 그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수필의 가장 큰 형식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여진 한문 수필인 설도 역시 어떤 경험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뭔가 깨닫는 깨달음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보는 아주 대표적인 신진 4대부였고요. 경설이니까 바로 뭐겠어요? 바로 어떤 거울을 보고 깨달은 내용을 쓴 바로 한문 수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런 한문 수필 설이 이제 앞에 들어간 뒤에 들어간 이런 게 나와서 한문 수필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을까? 그 깨달음으로 통해서 얻게 된 어떤 주제 의식이 무엇인가에 주목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만 한번 볼까요? 경설이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거울을 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밝은 거울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울이 희미한 희미한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나와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보시면 뭐 이렇다는 거죠. 거사는 맑은 거울을 취하게 되면 다수의 못생긴 사람들은 깨트리기 쉬우니 희미한 것이 더 낫고 희미한 거울이라고 할지라도 본성이 맑으면 먼지는 잘생긴 사람을 만나니에 닦아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흐린 거울을 취했다. 즉 거사는 다수의 사람들의 결점이 있는데 지나치게 맑고 청명한 기준으로만 보기보다는 그 결점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깨끗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포용하는 포용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거울에 빗대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울이 지나치게 깨끗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생겼기 때문에 그 거울을 깨뜨리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희미한 거울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발상을 보이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흐린 거울이 더욱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상대방의 결점이 잘 보이지 않죠. 흐리게 되면 내가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잘 볼 수가 없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거를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 상대방의 그런 결점을 포용할 줄 아는 유연한 태도에 비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옛날 한문 수필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는 거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이제 경험에서 어떤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바로 그런 한문수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깨달음을 이끌어낸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한문수필의 한 종류구나, 한문수필이구나, 한 종류가 아니고 한문수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여성의 한시도 나타났다. 여성의 한시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것을 여성 한문학의 등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한문은 여성을 위한 글이 아니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남성 가운데서도 사대부 남성만 한문을 익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신분도 있고 사대부라고 하는, 그리고 또 남녀, 그 중에서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 그러니까 사대부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시면 이제 중세 문화의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성은 보통 이제 한글이라고 해가지고 한문이랑 구별이 되는 이제 글을 가지고 언어에서 뭐 편지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 생활이 좀 어느 정도 좀 다르게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성 한문학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신사임당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왜 유명해요? 바로 이의 율곡 이의 어머니여서 유명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분은 이제 허초이, 바로 이제 허난설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난설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홍길동전을 지은 바로 허균의 누나이고요. 또 아까 봤던 이달 있죠? 이 이달 한문학으로 굉장히 정통했던 이 이달에게서 시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고요. 굉장히 시인으로서 꿈도 키우고 했지만 이제 결혼을 통해서 좀 이제 꿈이 꺾인 그런 비운의 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동김 씨의 아내가 됐죠. 그래서 김성립의 아내가 됐는데 부부 사이도 별로 좋지 않고 딸과 아들이 또 빨리 죽게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랑하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또 사랑했던 큰오빠도 죽게 되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 나중에 자결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가게 되지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원가라든가 봉선화가라든가 이런 것 작품이 많이 남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성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중국에 이제 허균이 아까 우리 이제 동생이었던 허균이 누나의 시를 전부 모아서 그것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필사를 통해서 중국에 그 시집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난설원집 이렇게 중국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 그렇게 해서 유명하게 된 작가.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더 유명했던 작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작품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여성스러운 여성한 작품만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다. 라는 거, 굉장히 또 광활하고 남성다운 시풍을 지니고 있는 그런 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시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규원가라든가 이제 그런 작품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의 한시 중에 이제 좀 유명한 우리가 계층이라고 한다면 바로 역시 이제 기생이 되겠죠. 특히 제일 유명한 기생은 바로 황진이가 되는 거죠. 기녀 황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시조도 잘 지었고 뭐 한시도 굉장히 잘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뭐 서경덕과 박영폭포 그리고 자신을 송도의 삼절이다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녀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녀에 대한 시조에서는 황진이 말고도 우리가 매창이라고 하는 기녀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기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많을까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뭐 사랑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당시에 여성 한문학이 이제 등장하면서 일부이지만 나타나게 됐구나. 자,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대부 계층은 당대에 유통되는 구비 문학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었는데 그 결과로 다양한 설화집이 편찬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가면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산문의 영역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산문의 영역이 아주 크게 확대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세 그러니까 전기죠. 지금이 바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한문학이 이제 아무래도 득세를 했기 때문에 어떤 한문학이 좀 독자적인 그런 딱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설화 같은 경우에는 사상을 전달하고 뭐 역사 이해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때 굉장히 산문의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일부 이렇게 설화는 아무래도 한문학보다는 조금 이제 아래쪽에 있다라고 봤지만 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만 선택을 했어요. 일부만 선택을 해서 뭐 잡록이라든가 이제 골계전이라고 해서 웃긴 이야기 이제 그런 것들을 쓸 때 그런 설화를 좀 수용을 해서 썼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문의 영역이 이때 좀 많이 확대가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이제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가 바로 조선 후기예요. 이때 이제 다시 설화가 굉장히 흥하게 됩니다. 설화의 영역이 엄청 발달하게 되고요. 민중의식이 올라가게 되죠. 이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소설이 다양하게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산문 영역이 확대되면서 뒤에 이제 이행기로 가면서 소설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뭐 설화가 재흥하고 설화가 좀 발전하고 뭐 이런 거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기장수 이야기, 설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기장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 장수죠. 그러니까 어릴 때 태어났는데 굉장히 이제 뛰어난 거야. 그래서 막 날개도 달려 있고 막 이랬는데 부모나 이웃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뛰어난 애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면 우리가 역적이 될지 몰라. 그래서 이제 몰래 죽이는 이제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영웅의 패배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아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숙종 시대에 유명했던 이제 뭐 박문수. 그러니까 이제 실제 행적이 막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숙종 대왕 때 이제 박문수가 여러 차례 어사 노릇을 하면서 어사 박문수 이야기 아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제 잡록이라든가 이제 잡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 그리고 골계전이라든가 하는 이제 우스운 이야기를 담는 이제 그런 이제 산문 문학이 발달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바로 우리 상층에서 이제 바로 구비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다양한 설화들을 끌어다가 쓰기도 했다. 그래서 한문 영역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부분 정리해보면서 끝내보도록 할까요? 자, 한글 창제와 악장 문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요. 그래서 한글이 창제되면서 우리가 악장 문학 작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을 창제한 후에 이를 사용하기 위한 기능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더라 라고 하면서 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한문이 원래 공동 문어,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되던 글자였고 중세시대에는 그런 지위가 높았어요. 근데 이제 한글이 창제가 됐었죠. 그런데 한글을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한문이 워낙 이제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창작을 한다든가 그런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악장 문학 작품으로는 우리가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이 있었죠. 그래서 월인천강지곡이나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이 있었는데 이때 이 작품들은 이제 한글을 한번 시험적으로 써본다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의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식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식은 엄청 다양하거든요. 왜냐하면 악장이라는 것은 내용상으로 이제 어떤 목적에서 쓰여진 거냐면 바로 이제 조선 건국을 축하하는 이제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중요한 거지 그 목적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을 끌어다가 쓴 거예요. 아시겠죠? 형식보다는 목적이 더 중요하고 내용이 더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형식을 다 갖다 썼으니까 당시에 그냥 조선 건국을 축하하는 의도로 쓰이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 일정하지 않다는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계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기능적인 목적 조선 건국을 우리가 칭송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진 문학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물 자체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신흥 사대부의 성향과 잘 어울려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 같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생각나나요? 바로 우리 이제 경기체가 생각나죠? 그래서 경기체가의 형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끌어다가 악장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양한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장의 형식은 딱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고 그 목적, 이제 목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소설은 이제 조선 전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설화집 등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산문 문학이 엄청 이제 확장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힘입어서 뒤에 이제 소설의 문학이 확 꽃피우는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고전 소설이라고 해서 최초의 소설인 이제 김시습의 금오신화라고 하는 금오신화가 소설이 아니고 이게 소설집이에요. 소설집, 소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5개의 장편 작품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작품들이 다 유명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이생규 장전 있었죠. 자, 그래서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우리가 첫 그 소설의 시작으로 본다. 그래서 신라 말과 고려 초기에 전기 문학을 비롯한 산문 문학이 발전이 되었는데 이때 설화에 대한 관심 얘기하죠. 그래서 설화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으로 설화에서 좀 끌어다가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은 가져다가 쓰면서 산문 영역이 확대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이제 드디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또 한문문학과 구비문학의 전개를 보시면 한문문학은요 신행사대부가 나눠져 감에 따라서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신행사대부가 여러 갈래로 나눠진다고 했죠. 정몽주 쪽 그리고 정도전 쪽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방외인 쪽이라고 해서 김시습 쪽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눠지게 되면서 한문문학도 다양한 갈래로 나눠지게 되더라. 우리가 이규보의 경설이라고 하는 이제 거울을 가지고 얘기했던 설이라고 하는 한문수필 이야기 있었죠. 이색, 이재현, 그리고 서거정, 김종직, 이달. 특히 이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문이 굉장히 뛰어나서 우리가 이제 허난설원의 스승님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구비문학을 당시에 유통되는 구비문학에 대해서 우리 사대부 계층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설화집으로 편찬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정리를 했죠.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중세 문학, 특히 이제 중세 후기 문학 공부를 했어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엔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행기 문학을 하겠죠. 바로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는 것은 넘어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서 특히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조선 후기가 되겠죠. 자, 조선 후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 문학사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